이제 관세 환급을 이제 배울 건데요. 일단은 좀 그 수업의 내용을 어디에 좀 중점 둬서 할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회사에서 관세 환급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한 3-4분 정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환급 업무가 사실 이게 수입이나 수출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접하시는 업무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환급이라는 건 수입이랑 수출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업무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목차를 설명을 드릴 텐데 경험이 없으신 분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이제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관세 환급 그 제도 개요를 할 건데, 관세 환급이 무엇이냐, 그리고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리고 관세 환급 관계 법령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관세 환급이 뭐라는 것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 이제 그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크게 이제 저희가 2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내 거래 증명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수입하실 때 납부하는 관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수입신고 필증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추면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좀 살펴보고, 소유량 제도랑 환급 심사는 그 환급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소유량 제도는 이제 내가 어떤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그 원재료를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한다. 그때 그 투입되는 양을 소유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유량을 그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소유량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환급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세 환급을 받는 게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소유량 제도에 대해서 좀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환급을 받으시는 업체한테 주로 드리는 말씀인데, 환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급금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환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추징의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 경험이 없으신 분은 1과 2 목차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경험이 있으신 분은 3, 4, 5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관세 환급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세 환급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이 항상 교육에 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여기 관세 환급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한번 뭐 생각해 보면은, 관세를 내고 돌려받는 거, 그게 정의거든요. 보면은 관세 환급이란 세간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상의 환급으로 구분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그냥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유라는 거는 관계 법령에 규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볼 건데,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법에 의한 환급이 있고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급은 이 환급특례법에 대한 환급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은 정말 그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과온합 환급. 과온합 환급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과온합이라는 게 관합이랑 온합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과온합이라고 된 거예요. 관합은 내가 100만큼 냈어야 되는데 120을 냈다. 그럼 20만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겠다. 온합은 내가 아예 낼 게 없었는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100원을 냈다. 세관에서 잘못 고지를 해서 100원을 냈다. 라고 했을 때 돌려받는 걸 다 통틀어서 거운합 환급이라고 하고, 계약상의 환급은 혹시 이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수입 부서에서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주문을 했어요. 해외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물품을 이제 딱 수입 통과까지 다 해서 기대를 하고 열어봤는데 스펙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주문했던 스펙이랑 달라서 이거 반품하겠다. 반품하고 새로운 걸 다시 받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반품할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유니크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수입을 해서 원상태로 수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해서 그 원재료를 제조 과정에 투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이 수출이 됐다라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대목차 2로 넣을까 1로 넣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좀 앞서서 좀 넣어놓은 이유는 강의 초반부에 전체 관세 환급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앞부분으로 뺐고요. 이 부분이랑 여기 밑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관세 환급 프로세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원재료를 일단 수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으로 돼 있다는 거는 원재료를 수입을 안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조 가공을 거칩니다. 근데 제조 가공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수입을 해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 가공 공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환급은 되거든요. 이 경우도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일어납니다. 수출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수출 일어나면은 이제 환급 청구 기한 내에 관세 환급을 하면은 신청을 세관에 하면은 세관에서 지급이 되는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그럼 업무를 할 때는 실제적인 실무적인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환급금을 받으려면은 내가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급금 계좌를 먼저 이제 세관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는 관할지 세관에서 통관을 하시죠. 근데 환급은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관할지 세관으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울산에 있다. 근데 사용하는 관세사는 서울에 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뭐 자료 같은 거는 다 관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관세사가 서울 세관에 서류 제출하는 게 훨씬 빠르고 관세 환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은 세관에서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두 번째는 이따 다음에 그 관세 환급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환급이랑 간이 정액 환급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물론 환급 업무를 하고 계시면은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환급 때는 일단은 모든 업체가 간이 정액 그 적용업체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적용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유량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 방법을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급 서류를 구비하고 환급금을 계산해서 환급 신청을 하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간이정액 환급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소 제조업체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입증 서류를 구비해서 세관에 내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하는지 증빙을 내야 돼요. 제조 공정도라든지 공장 등록증, 그런 그 제조 증명 사실을 세관에 내야 되고, 그리고 간이정액 환급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HS 코드별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게 부정 환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HS 코드도 검토를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수출 신고를 하실 때는 수입할 때랑 달리 HS 코드를 잘 고려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좀 대충 잡는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간이정액 환급 업체일 때는 무조건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수입하는 것과 같이. 환급 서류를 구비해서 그 간이정액 율표라고 나와 있어요. 환급 금액이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급금을 계산하시고 환급 신청을 하는 식으로 이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게 짧게 뭐 세 줄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먼저 아까 제가 일반적인 관세환급이라고 말씀드렸던 환급특례법부터 보면은 환급특례법 2조 5호에 나와 있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일단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납부를 아직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유는 혹시 일괄납부 정산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입할 때 냈어야 될 관세가 100원이고 내가 환급받을 관세가 120원이다. 그럼 100원을 내고 120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20원만 돌려받는 그런 제도를 신청하면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라는 그 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세만 있는 게 아니고 관세 등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수입하실 때 관세만 내시나요? 경우에 따라서 뭐 개소세,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도 내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를 환급특례법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요번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함으로써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인 거예요. 수출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나머지 2개는 아까 설명드린 관세법상 환급제도인데 과언한 환급은 뭐 자세하게 보시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을 때 내가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고 계약상의 환급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환급을 받는 건데 왜 환급을 해주냐? 관세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문한 물품이랑 다른 물품이 왔다. 그럼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사용을 안 하겠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수출에 대해서 기존에 냈던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상의 환급은 그 요건이 있어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은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반출이 됐다가 1년 이내에 돌아와야 돼요. 보세구역 안으로. 보세구역 안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계약상의 수출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관세법에 대한 환급은 여기까지 설명이 끝나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환급은 모두 다 이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급을 받으려면은 요건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오늘 교육에서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환급대상 수입이 일어나야 되고 환급대상 원재료가 있어야 되고 환급대상 수출이 일어나야 되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안에 환급을 청구를 해야 되고 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수출 이행기간 내에 환급대상 수출을 하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안에 환급 신청을 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 수출 이행기간 내에 환급대상 수출을 하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환급 신청을 하면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요소 중에 어느 한 개라도 갖추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요건을 하나하나씩 볼 텐데 나머지 요건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는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환급 청구권이 살아있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럼 환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환급특례법이랑 관세법이랑 환급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환급특례법은 제가 몇 년이라고 했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관세법은 다릅니다. 관세법은 5년이에요. 근데 5년이라는 게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일 수도 있고 그 과다하게 납부한 걸 알았던 날, 그러니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던 걸 납세자가 안 날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5가지 요소 중에 이제 청구권 소멸시효는 다 끝났고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환급 대상 원재료, 그러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는 어떤 게 있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급 대상 원재료는 환특법 저희 3조에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리적은 저희 컴퓨터 만들 때 반도체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는 저희가 혹시 빙초산이라고 아세요? 빙초산, 그 식초 원상태인 그 제품을 만들려면 메탄올을 넣어야 돼요. 메탄올을 투입을 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거쳐야만이 빙초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수출물품이 빙초산이죠. 수출물품에 화학적으로 메탄올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소모품이에요. 근데 소모품인데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에서 쭉 읽어보시면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에 혼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표적인 소모품은 촉매입니다. 촉매. 촉매 혹시 그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그 아시는 것처럼 어떤 화학 그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를 또 화학 물질을 넣겠죠. 화학 물질을 넣고 그와 별도로 이 물질은 특정 촉매를 넣으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더 가속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촉매가 들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완성된 물품에 그 촉매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촉매는 간접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는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건 아니고 일단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뭐냐? 전기. 저희 어떤 물품을 생산할 때 전기가 들어가죠. 전기도 들어가고 저희 설비가 있잖아요. 생산 공정 설비에 보면은 그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윤활유가 들어가면은 그게 수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물품이거나 아니면 수출 물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지 않으면은 사실 환급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형광등도 생산 공장을 비추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소모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양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소모품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헷갈리시는 경우가, 제가 아까 윤활유가 간접 소모품이라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수출 물품에는 그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가 묻어 있어요. 그럴 때 윤활유는 원재료일까요? 아닐까요? 원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품이라도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제가 예를 든 메탄올, 아이스칩 그런 게 반드시 된다, 반드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로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물품 있죠. 저희 화장품이라고 치면은 종이로 이제 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매형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벌크 물품일 경우에는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비닐로 이루어진 그런 포장 물품이 있는데, 그런 물품이 수출 신고 필증상에 나와 있으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곧 원재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제조업체보다는 저희 캐리어라든지 명품 업체가 보통 이런 수출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찌 벨트를
500피스를 수입을 해왔다. 근데 그 중에 200개는 내수로 풀렸고 300개를 다시 뭐 홍콩이라든지 유럽에 다시 수출을 하겠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본사가 시켰거나 아니면 중개무역.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사와서 120원에 수출을 해가지고 20원을 남기는 거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래일 때도 이제 원상태 수출을 한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것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5개 중에 생산과 관계없는 원재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왜 인정을 해줄까요? 관세환급을 왜 해줄까요? 얘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약상의 수출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 이유를 달았어요. 관세는 소비세다.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아예 제도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 수출을 좀 진흥을 하고 외화 좀 벌어보자, 외화 획득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무역 수출을 하면은 외화를 획득을 하죠. 차액만큼. 그렇기 때문에 원상태 수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인데 저희는 그 대체 원재료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보시면 엄청 텍스트가 길어요. 근데 한마디로 보면은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제조를 하는데 그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오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우리는 생산할 때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원재료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 스펙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원재료로 관리할 때는 그거를 그냥 동일한 원재료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수입 물품에 대해서 투입됐을 때만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수입할 때 관세를 냈으니까. 근데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생산에 사용할 때는 국내 원재료를 썼건 아니면 수입 원재료를 썼건 어쨌든 들어간 게 입증이 되면은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고, 이게 왜 규정이 됐냐? 이거는 나라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WTO 협약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다 하냐. 업체별로 수입 원재료랑 국산 원재료를 구분 안 하는 업체도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냥 냈던 관세 그 한도 내에서는 그 국산 원재료를 쓰든지 아니면 수입 원재료를 쓰든지 관계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해주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나중에 생긴 환급대상 원재료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급대상 이제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수입은 생각하시는 그 수입신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입이 됐으면은 이제 수출 이행 기간 내에 환급대상 수출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급대상 수출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관세법에서도 수출에 대해서 정의가 있지만 환급특례법은 수출 진흥을 위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법보다 조금 수출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정상수출이라고 해서 저희 그 거래구분 10일, 수입 쪽은 거래구분 10일이 일반 수입이죠. 근데 수출은 이제 10일이 이제 유상 일반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된다, 환급대상 수출이 된다라는 거고, 가끔 이제 무상 수출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샘플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위탁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보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인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수위탁 가공 수출이 됐을 때는 이제 저희 수출 신고할 때도 인가공 수출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외 공장이랑 인가공 계약서 같은 걸 구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원양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이제 뭐 운항하는 배들 있죠. 거기에 실는 이제 선용품, 기용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쓰는 밧줄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을 하면은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환급대상 수출로 정하고 있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환급대상 수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주한미군한테 이제 공급하는 것도 환급대상 수출로 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그 주둔지가 있잖아요. 그 주둔지를 외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이랑 우리랑 국내 업체랑 거래를 하면은 외화로 보통 이제 그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외화 획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주한미군에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 주한미군이랑 계약을 해서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들어가는 뭐 원재료 아니면 뭐 설비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 수출로 보겠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무상 수출이랑 주한미군에 대한 공급은 저희 실무상으로는 겪기가 좀 어려워요. 가장 많이 겪는 수출은 정상 수출이랑 이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수출인데, 보세구역은 아마 이제 업체별로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보세 창고라고 있는데, 보세 창고는 보세 상태에서 물품을 보관만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미 수출된 물품에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플랜트를 수출해서 해외 조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창고에 넣어놓는 순간 환급 대상 수출로 봐주겠다라는 제도고, 이 제도는 현대자동차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몇 년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2년식 자동차를 수출을 했다. 근데 AS 파츠가, 그러니까 부품들이 한 15년, 뭐 16년, 17년 이때까지 뭐 요청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공장도 이 생산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단종이 됐을 때 그러면은 단종이 된 물품에 대해서 수출할 때 이거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하고서 몇 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2년. 근데 2년을 지나서 수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냐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 보세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그걸 수출로 인정해 줄게 라고 제도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보세 공장입니다. 보세 구역 중에는 보세 공장에 들어가서 환급을 받는 게 가장 많아요. 보세 공장의 예로는 조선소,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는 다 보세 공장이거든요. 보세 공장의 예로 또 자동차 공장 아니면 삼성전자, LG전자의 그 생산 공장이 거의 다 보세 공장이에요. 그럼 그 보세 공장에 협력업체들이 수많은 원재료를 이제 수출 물품에 투입하겠다라고 납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납품하는 시기에 환급 대상 수출로 봐주겠다라고 해서 협력업체에 관세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생겼고, 저희 요새 약간 말이 많았던 보세 판매장, 그 시내 면세점 아시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뭐 동화 면세점, 뭐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저희 제품이 아니고 상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행용 가방, 캐리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한 그 화장품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판매장에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할 때 100개가 들어와서 100개가 면세점에 공급이 되면은 100개에 대해서 냈던 관세를 다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면세점에 공급되는 날에 환급 대상 수출이 이루어진 거로 봐서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종합보세 구역은 여기 위에 세 가지의 기능을 뭐 2개 이상 수행하는 보세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가 다 종합된 그 거래면은 공급되는 순간 환급 대상 수출로 봐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환급 대상 수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화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세법보다 그 범위가 넓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이행 기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환급팀에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면은 여기 위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수출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상 법 규정으로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 아니고 수출일을 기준으로 2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수출 등,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수출이랑 아까 말씀드린 보세구역에 들어간 공급들 있죠. 걔네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고, 수출 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원재료.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수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하나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어떤 업체가 이거를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또 다른 물품을 만들었어요. 계속 그런 물품을 가공해서 다른 국내 업체에 넘기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그 부가가치가 증대가 되죠. 그거에 대해서 수출 이행 기간을 1년씩 늘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제도인데,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용 원재료로 만약에 국내 거래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제조 가공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제조 가공을 했을 때 이제 1년 이내 양도될 경우에는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1년 이내에 한 6개월 이내에 공급이 됐다. 그럼 그날부터 다시 2년으로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돼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수입한 상태로 내가 어떤 제조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년씩 늘려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2년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수출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수입이 14년 10월 24일 날 수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년 후까지 수출하면 되네 라고 하면 16년 23일까지 수출이 되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환특법상으로는 어떻게 정했냐면 16년 10월 23일 날 수출이 됐어요. 그러면 10월 31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출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 돌아가서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4년 11월 1일에 수입된 것부터 제가 환급대상 원재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일반적인 경우로 보시면은 10월 24일 날 수입된 게 환급대상 원재료로 쓰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법에 의하면은 10월 24일에 수입된 거는 11월 이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분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규정을 했냐. 저희가 이제 환특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자까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세청 전산에서. 전산상의 이유로 그 동일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 거부터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는 환급 불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0월 23일 날 수출이 됐어요. 근데 규정상으로 보면 10월 31일에 수입된 것도 이 수출에 대해서 환급 대상 원재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수입 후수출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당연히 내가 수입을 한 다음에 수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법 규정에 의하면은 선수출 후수입이 일어난 경우에도 환급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출 후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일 경우에는 세관에서 애초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환특법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환특법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관세법에 의한 수출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당연히 수입된 물품이 있어야 수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원상태 수출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조 가공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사실 법 규정상으로는 원상태나 제조 가공된 경우나 다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제조 가공한 경우에만 지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청에 좀 유권 해석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마 유권 해석이 된다라고 내려와도 수출 부서에서 그 세관 반장님이 이해를 안 해주면은 그건 재량에 따라서 수리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태고, 저희 업무 기준은 원상태 수출일 때는 선수출 후수입이 안 된다, 제조 가공일 때는 제한적으로 선수출 후수입 인정된다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수출 법 규정대로만 해석하면은 10월 23일 날 수출이 됐으면 그 달의 말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년 이내라고 하면은 여기 10월에 플러스 1일만 하면 돼요.
2년, 연도는 마이너스 2년, 월은 플러스 1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수출 이행 기간이 2년 이내 돼야 되는데, 이제 관세청에서 그 세수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출 이행 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줄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왜 그러냐? 납세자가 수입 시점별로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심하게 움직이는 물품들이 있어요. 농축수산물이라든지 뭐 공산품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내수랑 수출 비율이 50대 50이에요. 근데 내가 수입한 거는 단가에 따라서 관세는 과세 가격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과세 가격 변동이 크면은 과세 가격이 큰 거에 대해서 세액을 많이 납부했죠.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수입한 게 100이면 100이 다 수출이 나가지 않는 이상, 만약에 50%만 수출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많이 낸 그 원재료에 대해서만 환급에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단가 변동 폭을 확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조정고시라고 따로 이제 고시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HS 코드별로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출하는 물품에 쓰이는 원재료의 수입 그 HS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수출이 돼야 됩니다. 조정고시 4조에서는 이행기간을 줄이고 있고, 7조에는 그 비중고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FTA가 되게 많이 체결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사올 때는 0%, 뭐 다른 태국에서 사올 때는 8%, 그럼 여러 가지 세율로 사온 그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가능성이 있죠. 선택해서 쓸 8% 납부한 원재료에 대해서만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입한 물량 비중을 계산해서 그걸 미리 신고하고 그 세율별 비중만큼만 원재료를 쓸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환급 업무를 깊게 하지 않으시면은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싫지는 않았고,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환급 요건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대상 원재료를 수입해서 수출 이행 기간 내에 환급 대상 수출을 하면 환급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 2년 이내에 소멸시효 내에 신청을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그럼 관세 환급을 어떻게 받냐라는 부분인데, 관세 환급 제도는 이제 개별 환급이랑 간이정해 환급 제도로 나눠집니다. 개별 환급은 쉽게 말하면 내가 냈던 관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제가 생산한 수출 물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걸 정확히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별 환급은 좀 정확하게 환급액을 계산해서 받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이정해 환급은 이건 정말 그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수입한 거 없어도 돼요. 내가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전혀 없어도 무방합니다. 요건만 갖추면 수출 사실만 입증하면은 어떤 업체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급을. 그리고 되게 신기한 제도인데, 이따 그 개별 환급의 요건이랑 간이정해 환급의 요건은 따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개별 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고, 간이정해 환급은 수출금액 10,000원당 몇십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물품의 그 10,000원당 환급액을 계산해서 환급금으로 지급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간이정해 환급 제도를 먼저 알아볼게요. 이거는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우리 기업이 생산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해당 안 됩니다. 무조건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체여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간이정해 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납부세 확인을 생략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있건 없건 그건 고려하지 않겠다. 수출 사실만 입증하면은 간단하게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인건비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그 제조업체가 제조 기반을 남겨야겠다.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많아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우리나라 국내 부가가치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제도고 총 환급액의 5%밖에 안 돼요. 간이정의 환급액으로 받아가는 건. 근데 업체 수로 하면은 60%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업체가 간이정의 환급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이정의 환급을 받으려면은 이제 적용 승인이라는 거 받아야 되는데 모든 중소제조업체는 일단 간이정의 환급 업체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환급을 받으려면은 먼저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간이정의 환급을 이용하려면은 비적용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 단계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간이정의 환급을 받는 업체였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개별 환급으로 받는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비적용 승인을 받고 개별 환급으로 넘어가면은 2년 이내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그 환급액을 개별 환급액으로 계산했을 때랑 간이정의 환급액으로 계산했을 때 두 경우를 비교를 해서 이거는 비적용 신청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장단점을 볼 텐데요. 장점은 되게 간편하죠. 그냥 수출신고 필증 하나만 있으면 환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제도라고 저는 공부할 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중소제조업체를 이제 방문을 많이 드리면 이 제도를 설명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오신 분들한테도 만약에 우리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좀 이슈를 좀 제기를 해서 받으면은 정말 이거는 꽁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다. 근데 단점은 이게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관세청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과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업체는 과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수입 원재료를 우리 회사는 모든 원재료가 수입 원재료다. 근데 그게 되게 고가다라고 했을 땐 낸 관세가 많잖아요. 근데 간이정의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은 현저하게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급이 일단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제도는 저희가 다른 나라한테 허락을 받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같은 업체에서 이거 간이정의 환급금 자체가 보조금이다. 한국 정부에서 수출업체에 주는 보조금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WTO의 제소 등을 통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요새 막 덤핑 관세, 뭐 긴급 관세, 보복 관세 막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상계 관세예요.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수출을 잘 하려고 우리나라 물품 가격이랑 비교해서 좀 이게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게 상계 관세거든요. 그렇게 제소당할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책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청장이 지금 6월 이상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1년 동안 이제 그 HS 10단위별로 이제 평균 환급액이랑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해서 이제 10,000원당 보통 몇십 원, 20원, 4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책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간이정의 환급률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HS 코드, 물품명, 그 다음에 10,000원당 간이정의 환급액 몇십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 원재료 또는 고가공 원재료, 그러니까 고가 아니면 고가공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당연히 과소환급을 받겠죠. 근데 우리 업체가 수입하는 원재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수출 물품에 상응하는 간이정의 환급액만큼 과다환급이겠죠. 그래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업체는 수출 물품을 생산한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국내에서 인강공을 위탁한 자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직접 생산 안 하고 국내 다른 업체에 인강공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저희 유상사급이랑 무상사급을 나누는데, 만약에 모든 원재료를 다 공급을 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건 다 내가 했는데 그냥 생산만 위탁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위탁자도 생산자로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1,000억대가 넘어가면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산 규모로 보면은 5천억이 넘어가는 업체는 일단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요건이 있는데, 아무리 여기 두 개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환급액이 그동안 받아간 게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올해 환급을 7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비정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직전 2년도 동안 매년 받은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여야지 받을 수가 있고, 6억 원을 초과하면은 마찬가지로 간이정형 환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간이정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출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간이정액 환급 업체로 자동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개별 환급을 받으려면은 아까 비정형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비정형 승인 신청을 안 하면은 간이정액이 그냥 우선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간이정액 환급액은 이제 10,000원당 환급액에 우리 수출 물품의 그 수출 금액을 곱하면은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계산이 되겠죠, 환급액이. 간이정액 환급액은 이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엔 개별 환급 제도입니다. 환급 업무를 하시고 계신 분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가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의를 보시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각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그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 필증 등에 의해서 환급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장점은 일단 간이정액보다는 환급액이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단점은 굉장히 복잡해요. 생산 부서랑 그 회계 부서랑 생산 수부를 맞춰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얼만큼 투입됐느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중간에 환급 담당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저희가 BOM을 달라고 해요. BOM이라는 건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의 양을 쭉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그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급 절차가 복잡합니다. 적용 대상은 그냥 모든 수출 업체의 모든 수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급 금액은 그 소요량의 그 BOM을 받으면 저희가 소요량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소요량 계산서가 나옵니다.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서 그 각 원재료의 투입량을 계산을 하고, 그 투입량에 묻어있는 관세들을 환급금으로 계산을 해서 환급을 신청하면은 저희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1000kg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50만 원을 납부하고, 수출물품 생산 시에 그 중에 반인 500kg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50만 원의 반인 25만 원만큼만 환급을 받는 거죠. 지급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아까 덤핑이나 상계관세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문의가 오시는데 우리 회사가 덤핑 방지 관세를 냈다. 그것도 수출이 되면은 환급받을 수 있냐? 근데 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같은 거는 과징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기본 관세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핑이나 보복 상계 관세에 들어간 이제 납부 관세는 환급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우리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쿼터를 정해서 어떤 한 1000톤까지는 5%로 수입하고 1000톤이 초과되면은 200%로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수입한 물품이 수출 물품에 쓰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라 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 아마 이 부분부터는 관세 환급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오늘 한정된 시간에 열심히 들어도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1, 2 쪽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고, 한국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뒤에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 증명 제도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수입신고 필증 말고도 납부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했죠.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라고 해서 기납증이라고 저희는 줄여서 부르고요. 분할증명 제도라고 해서 저희는 분증이라고 부릅니다. 기납증, 분증. 기납증은 어떤 경우냐면 어떤 회사가 원재료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하고 어떤 물품을 제조를 했어요. 제조를 해서 다른 국내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받는 그 업체가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내가 환급을 받고 싶다. 근데 수출을 하려면은 납부한 관세를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수출자는 자기가 직접 수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신고 필증이 없잖아요. 수입신고 필증이 있어도 수입자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간 거래 단계에서 관세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100원에 국내에서 사왔다면 제조업체에 요청을 해서 이 100원에 관세가 얼마만큼 묻어 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기납증입니다. 기납증은 제조를 반드시 한 다음에 발행할 수가 있어요. 분할증명 제도는 제조를 안 하고 만약에 수입업체가 그대로 넘겼어요. 내가 마우스 포인터 하나를 수입해가지고 그대로 수출업체에 넘긴 거예요. 국내 수출업체에다가. 그때 이제 이 마우스 포인터에 관세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냐라는 걸 증빙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지는 똑같은데, 기납증은 제조가 되었을 때, 분할증명서는 제조가 안 되고 원상태로 거래가 됐을 때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케이스별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기납증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이제 제조 가공해서 수출자한테 직접 넘기는 경우도 있고, 수입자 A가 생산을 해가지고 중간에 제조업체한테 한번 넘기면서 여기 기납증을 한번 1차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B가 또 생산을 그거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최종 수출자한테 넘기면서 2차 기납증을 발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로 다단계에 걸쳐서 기납증이 발급이 될 수도 있어요. 국내 거래일은 이제 구매 확인서를 끊으시면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국내 거래는 전부 다 세금 계산서가 끊기잖아요. 세금 계산서상 거래일이 곧 국내 거래일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납증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행 기간이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넘기면 계속 수출 이행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넘긴 날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인 경우에는 수출이 되는 경우고, 아까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연장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출이 되면은 이때는 2년이 연장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면은 1년만 연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납증 발급을 할 때는 일단 신청서는 관세사에서 작성을 하고, 국내 거래 인정 서류가 있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아니면 수출 계약서, 이게 내가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쓰였다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양도일자 확인 서류는 세금 계산서를 내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이제 관세사랑 협의하셔서 만들면 되고요. 이게 기납증 샘플인데 여기 뒤에는 좀 복잡하고, 여기가 첫 장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관세가 얼만큼인지 나머지 세금이 얼만큼인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조를 안 하고 원상태로 국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물품에 관세가 얼만큼 묻어 있냐라는 건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그냥 수입자든지 누구든지 원상태로 공급을 하면 분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수출 이행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증명은 어떠한 국내 특정한 부가가치가 증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구비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랑 똑같은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랑 세금 계산서, 그리고 이제 수입신고 필증 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수입신고 필증 아니면 다른 분할증명서나 아니면 기납증,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증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 상단에 그 얼마나 관세가 묻어있나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량은 이건 생산업체인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소유량은 그럼 원재료가 최종 제품에 얼만큼 투입되는지 소유량을 어떻게 짜냐. 근데 그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으로는 6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량의 정의부터 보면 한마디로 이 마우스 포인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재료의 실량이 있고, 이 마우스 포인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모된 다른 로스가 발생된 손모량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양을 합쳐서 소유량이라고 하고, 소유량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모량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실량은 수출 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실량이다. 손모량은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모량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량품 생산에 소요됐거나 천재지변 같은 걸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망실이 됐다는 거랑, 정상적인 생산 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 원재료가 손실이 됐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손모가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산정 방법에는 6가지를 정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뭐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 뭐 농산물 같이 약간 수율이 등급에 따라서 불안정한 것들 있죠? 걔네들은 여기 3번이랑 6번만 쓸 수가 있어요. 소유량은. 그리고 이제 시제품, 만약에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그러면 수율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5번이랑 4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위 실량 산정은 아까 손모율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손모율 받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수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실량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받겠다라는 거고, 단위 설계 소유량은 각 그 제조업체마다 표준 BOM이 있어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원재료가 이만큼 소요가 된다. 그걸 주시면 그걸 근거로 소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수출 건별 등 총 소유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출이 일정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뭐 저희 업체 중에 명란 업체도 있는데 명란을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그 업체는 수출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러면은 그 수출 건에 사용된 원재료만 계산해서 받겠다라는 방법이고, 4번이랑 5번은 비슷한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산이 계속 뭐 1년 360일 계속 돌아가고 생산 횟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총 투입량 나누기 총 생산량 해가지고 그 좀 간편하게 소유량을 1년치 회계 자료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좀 1년보다 적게 기간을 설정해서 단위 소유량을 선정하는 거고, 1회계년도는 1회계년도, 그러니까 3월에 이제 3월 법인이면 3월에 결산 마감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단위 소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탁건별 총 소유량은 3번이랑 좀 비슷한데, 자기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려고 이제 원재료를 보내잖아요. 그 건별로 이제 소유량을 재겠다. 한마디로 3번이랑 똑같이 수출 신고 필증별로 소유량을 산정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여기 뭐 두 업종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유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산물인데요. 부산물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환급 진단하러 이제 업체를 방문해 보면은 부산물 공제하고 계시나요?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면은 부산물이라는 거는 이제 관세법상, 아니 환급특례법상에 있는 그 정의라서, 보시면 수출물품 내가 생산을 하는데 수출물품 이외에 발생하는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나사에 이 홈이 있잖아요. 홈을 만들려면 깎아야 되죠. 깎으면은 스크랩이 생기잖아요. 뭐 철 스크랩이라든지 알루미늄 스크랩.
걔네들도 모아서 팔거나 아니면 다시 원재료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 부산물입니다. 그럼 부산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자기 그 수출자가 다시 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환급할 수는 없다. 이 부분만큼은 일정 그 산식을 통해서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자기 그 업체가 만약에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한다라는 업체는 무조건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 폐기물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뭐 폐기물 처리 업체에 돈을 주고서 폐기를 하는지 돈을 받고서 폐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돈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그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또 정제해서 우리 생산 과정에 또 투입을 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부산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산물 검토를 안 하고 환급을 계속 받다 보면은 나중에 환급 심사가 나와요, 세관에서. 근데 환급을 그동안 100원씩 1년에 받았어요. 근데 부산물 공제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생산 공정 실사를 나가보니까 부산물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부산물에 대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액 추징한 다음에 너네 부산물 공제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환급 신청을 하고 그동안 잘못 받은 환급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치거든요.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연산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유를 수입하면은 그레이드별로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뭐 코크스, 텅스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유 업체, 뭐 GS 칼텍스 같은 업체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연산품이라고 해서 연산품에 대한 환급 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부산물 공제, 만약에 부산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요 산식에 따라서 이제 공제 비율을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소수점 5번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0.00004가 나왔다. 비율을 산출해봤는데 그러면은 0입니다. 공제를 안 해도 되는 거고, 0.00005가 나왔다. 그러면은 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식이 있는데 A, B, C, D 값에 들어가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부산물이 얼마큼이냐라는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환급 심사인데 제가 뭐 소요량 산정 방법별 확인 사항이라고 정리는 해놨는데 이건 참조만 하시면 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을 받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심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받아갔을 때 뭔가 소요량 산정이 잘못됐다 아니면 간이정의 환급은 HS 코드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과다하게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추징이 일부가 되거나 전액 추징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그 매번 받았던 거를 5년치를 한꺼번에 추징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업체가 환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환급이 우리가 제대로 소요량을 계산해서 하고 있는지, 간이정의 환급이면은 품목 분류를 제대로 해서 환급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세금관세법인에서 환급은 본사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원하시면은 제가 연락처를 이따가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환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